당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16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부도지를 들어가 볼 텐데요. 소부도지는 27장부터 33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7장부터 29장까지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혼란기에 박역거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건국 정신, 건국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같이 공부를 하는 책이 부도지라는 책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책 제목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왜 단군조선이 없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국사기는 삼국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지요. 그래서 이 책의 정체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군조선이 없다, 고조선이 없다고 고조선은 허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죠. 바로 부도지라고 하는 이 책의 정체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도입니다. 그래서 부도지의 주인공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부도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임검씨지요.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 임검씨라고 하는 인물이 부도를 만들었다. 하늘과 부합되는 도시, 하늘과 부합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것이 단군조선이다. 이 나라는 모든 전 세계의 인류를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통익세상, 통익인세를 이루었다. 하늘의 이치를 증명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부도지라는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마고성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부도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오행의 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도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소부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부도지의 주인공격은 누구일까요?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임검씨, 단군왕검이 부도를 만들었듯이 박역거세는 소부도를 만들었다. 부도의 어떻게 보면은 재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부도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석씨와 김씨 세력에게 이 정권이 넘어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장부터 29장까지를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7장 은나라에서 기자가 패잔병과 난민을 이끌고 부도의 서쪽으로 도망쳐 왔다. 당우의 법을 행하고 오행과 삼정을 쓰고 홍범무함을 시행했다. 천웅지도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은나라의 패잔병과 난민이 무력으로 부도에 남겨진 백성들을 억압하므로 부도의 백성들이 천부가 묻혀있는 밝은 땅에 제단을 금지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동해 바닷가에 피난하여 살았다. 그곳은 옛날 설아벌, 사례벌의 빈 땅이었다. 설아벌은 긴 깃발을 뜻하는데 원래 광야에 유배된 죄인이 긴 깃발을 아침에 내걸고 저녁에 걷어들여 먼 곳에서 지키는 관리로 하여금 자신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게 했던 것이다. 부도의 유민들은 육촌을 만들고 제족과 접하여 이웃이 되어 이를 분담하여 함께 지켜내니 이것을 한이라 했다. 한은 지키고 방비한다는 뜻이다. 북쪽에는 마한, 남쪽에는 변한, 동쪽에는 진한이 있어 삼한이라 했다. 각각 부족이 스스로 다스리고 선조로부터 내려온 도를 굳게 지켜 이후 1000년 동안 은나라 기자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고 방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때 하나라의 땅에 전쟁과 약탈의 바람이 점차 격심해지니 동요와 혼란이 삼한해까지 미쳤다. 이에 육촌 사람들이 서로 대책을 논의하여 서쪽의 화가 점차 다가오는데 지키고 방비하기가 위태로우니 어쩔 수 없이 서로 통합하여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경계선을 정하고 요새를 세우고 혁거세를 추대하여 통솔하고 다스리는 일을 위임하였다. 다른 부족도 역시 수령을 추대하여 방비하였는데 남쪽은 백제요, 북쪽은 고구려였다. 고구려가 곧 북쪽에 있는 부도의 보가 있던 땅을 회복하여 서쪽에서 침략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지켜냈다. 제28장. 이보다 앞서 육촌의 촌장들이 약초 캐는 날 함께 모였는데 선도산 사당의 성스러운 여인 성모가 알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았다. 동쪽에 있는 우물에 데려가 장막을 가리고 물로 씻어 껍질을 벗겨내니 남자아이였다. 몸에서는 빛이 나고 귀가 부채만큼 컸다. 박으로 성씨를 삼고 이름을 혁거세라 하였다. 박은 박달나무를 뜻하는 단에서 나온 것으로 성을 삼은 것이며 혁은 빛을 의미하니 광명으로서 암흑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육촌의 사람들이 함께 기르니 점차 자라면서 신령한 기운이 밝게 솟고 큰 사람이 되었다. 13살에 여러 사람이 추대하여 거서간이 되니 거는 일하다는 뜻이요, 간은 방어한다는 뜻이고 수장을 의미하니 이것은 서방을 방어하여 지키고 경계하는 수장, 즉 방어장이라는 뜻이다. 서방은 서쪽에서 침략하여 삿된 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제29장. 혁거세 씨는 타고난 성품이 신과 같고 지혜는 성인과 같았다. 또한 현명한 왕비 알령을 맞이하니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2명의 성인이라 하였다. 능히 여러 부족들을 통솔하여 선조로부터 내려온 도를 행하며 하늘에 제사하고 시장을 여는 법을 부흥시키고 남쪽에 있는 태백산에 천부소도를 건설하였다. 중앙에는 천부단을 세우고 동서남북 4곳에는 보단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행하고 대인으로 하여금 금척을 기준으로 삼아 천지의 뿌리와 근본 이치를 증명하고 옥피리 소리로 만물을 고르게 조율하며 율려로서 만물을 살리고 화합하는 법, 율려 화생법을 닦고 증명하였다. 매년 10월에는 백의제를 지냈는데 이는 마고성에서 황궁씨가 마고 앞에서 흰띠를 묶고 오미의 화를 속죄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맹세한 일을 따른 것이다. 달구에 조시를 열고 율포에 해시를 열어 육지와 바다가 서로 교육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항상 순행하며 농사짓고 누에치고 실을 뽑고 배 짜는 일을 권장하니 들에는 곡식가마가 쌓이고 집에는 배가 많았다. 이처럼 선한 일을 크게 부흥시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밖으로는 창과 방패를 쓰지 않으며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하였다. 일심으로 협력하여 옛일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에 전념하니 도가 살아있어 옛 부도와 흡사하였다. 이에 변한과 진한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니 비록 경계선을 두고 방비하나 나라를 칭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지 않았다. 안을 다스리는 일은 선조들의 법을 지켜서 하고 부족들의 모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한 가지 일도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계승하는 법이 혈족에 한정될 필요가 없었으며 현명한 사람을 택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단군조선 이후에 간략하게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대 고열가 단군 때 단군조선에 막이 내립니다.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랬지요. 이때가 BC 238년이라고 환단고기에는 나와 있고요. 이 이전에 44대 단군이 계시는데 구물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라 이름을 대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만이 3조선 제도로 해서 통치제도, 관리제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44대 구물단군 때 대부여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정확하게 환단고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47대 고열가 단군이 나라의 문을 공식적으로 닫고 6년 뒤에 누가 일어나냐면은 해모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해모수가 스스로 내가 단군이다. 같은 단어인데요. 곧 천황입니다. 단군 또는 천황랑이라고 칭하면서
나라 이름을 여기서부터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북부여라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해모수라고 하는 인물은 고열과 단군의 종친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모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스스로 단군을 칭하는데, 이 단군과 이 앞의 단군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천부삼인을 가진 단군입니다. 여기는 천부삼인이 없는 단군입니다. 이 차이는 중대한 차이지요. 북부여, 부여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이 북부여에서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오면서 또 백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고주몽이라는 인물과 소선호라고 하는 그 여성의 결합으로 해서 고구려가 나오는데, 고구려는 고씨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 소선호의 아들이 비류와 온조였어요. 소선호의 원래 이제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겠다 해서 백제를 만들게 되는데, 공식적인 국명은 백제지만 우리가 나라 이름을 하나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버마가 미얀마고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미얀마라고 하지만 아직도 버마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국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북한은 아직도 조선이라고 쓰고 있고, 또 조선족도 있고,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게 되면 고려인이 또 있는 거죠. 뭐 코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한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용돼서 여러 개가 쓰는데, 백제가 공식적이기는 하지만은 남부여라고 했죠. 백제의 이름이 남부여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왕성이 부여씨죠. 부여풍, 두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부여가 나오게 되고요. 모두 북부여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는 대부여로 가게 되는 거지요. 이 부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의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1대 단군 왕검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2대 단군인 부루 단군이시고, 둘째가 바로 부여예요. 그리고 셋째가 부소. 그래서 부루, 부여, 부소, 이렇게 세 왕자가 있었는데, 강화도에 가게 되면은 삼랑성이라고 있죠. 이 삼랑성이 부루, 부여, 부소 이 세 왕자가 와서 성을 쌓았다 해서 삼랑성입니다. 그리고 태백산에는 이 세 왕자 중에 부소 왕자하고 관련된 전설이 있어요. 단군왕검의 세 왕자 중에 부소, 셋째 왕자가 와서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 단 이름이 부소단, 그 봉우리가 부소봉, 부세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군조선, 대부여는 삼조선 체제였는데, 진조선이 있고 번조선이 있고 막조선이 있는데, 번조선이 나중에 기자의 후손 기씨들이 들어와서 번조선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기씨 정권이 곧 번조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위만에게 넘어가고 한나라에 먹히면서 지금의 요동 지방에 한사군이 설치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번조선의 영역, 그 요동 그 서쪽, 지금의 북경서부터 그쪽 지방이 침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온 고구려가 나중에는 북부여도 흡수를 하고 하면서 모든 영토를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신라가 나오는데, 부도지나 또 삼국사기 같은 데서는 이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박혁거세는 누구인가? 박혁거세 어머니가 성모다. 선도산의 단묘라고 하는 것은 사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상을 지키는 사당의 최고 어른,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를 지키는 이 성모의 아들인 거죠. 부도지도 성모가 어디서 오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뭐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인데, 환단고기에 보면은 바로 이 성모가 북부여에서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대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국 교수의 한단고기로 봤을 때 292페이지에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로의 시왕은, 여기서 말하는 사로가 이제 신라인 거예요. 사로의 시왕은 선도산의 성모의 아들이다. 옛날 부여 제실의 딸 파소가 있었는데, 부여의 왕족의 공주인 거죠. 북부여의 왕실의 공주였던, 이름은 파소라고 합니다. 파소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 없이 아이를 뱄으므로 사람들의 의심을 받아 눈수로부터 도망쳐 동옥저에 이르렀다. 또 배를 타고 남하하여 진안의 나을촌에 와 닿았다. 때에 소벌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집에 데려다가 거두어 길렀다. 박혁거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혁거세가 나이 13세에 이르자 지혜는 빼어나고 숙성하며 성덕이 있는지라 진한 육부의 사람들이, 부도지에는 육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진한 육부 이렇게 나옵니다. 진한 육부의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거세간이 되니, 부도지에는 거서간, 한단고기에는 거세간 이렇게 나옵니다. 거세간이 되니 도읍을 서라벌에 세우고 나라를 진한으로 하고 또한 사로라고도 하였다. 진한이 곧 신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한단고기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한단고기하고 이제 조합을 해보면 박혁거세 어머니의 이름은 파소라고 하는 분이고 북부여에서 왔다.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시는데 공주가 임신을 하셔갖고 동옥저로 갔다가 거기서 더 남하를 해서 진안에 가서 박혁거세를 낳았는데, 그 박혁거세가 아주 덕이 있고 그래서 13세에 거세간의 추대가 되어서 신라를 건국했다. 나라 이름을 진한이라고도 하고 사로라고도 했다. 단군조선이 곧 대부여죠. 후반기에는 대부여에서 북부여가 나오고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왔다. 이 계보를 그대로 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명백한 형제 관계로 건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가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있긴 한데, 아버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더 신비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 하늘에서 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UFO를 타고 왔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죠. 이제 그런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양수가 터지죠. 이 아기가 있고 양막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문 확률로 양수가 터지지 않고 양막 주머니가 있는 채로 그대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의학이 발달되고 이런 정보가 있다 보니까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저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용어 설명을 많이 하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이죠.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 보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키고 방위한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했던 것은 지키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부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혁거세 이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박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태어나서 박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을 부도지는 박달나무 단이다. 그래서 단군 완검할 때 이 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을 이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박달이죠. 박달. 같은 이제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밝다라는 뜻인 거죠. 혁거세는 광명으로서 암흑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왕을 이제 쓰지만은 그 앞에 왕명이 있지요. 왕명이 이사금, 니사금 이렇게 썼던 때도 있었고, 마립간 이렇게 썼던 데도 있었는데, 그 앞에 거서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인가요? 거기에는 뭐 이사금을 뭐 이빨이 큰 사람을 갖다가 뭐 뽑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재밌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거서간, 거는
일한다는 뜻이고, 서는 서방을 방어하는 일을 하는 수장이다, 방어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 위만, 한나라 이런 물리적인 힘을 뜻할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제왕지도가 아니겠느냐. 제왕지도를 방어하는, 삿된 도를 방어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 한문 세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으로 된 조선상고사를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기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쉽게 풀이를 해서 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미난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옴기니신 박기봉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개한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사 전공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거를 써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몽고족 출신의 한 분이 고대 몽고어를 전공한 학자다. 하루는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몽고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한라산이 있잖아요. 이게 왜 한라산인가 평상시에 의문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한라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저 멀리 구름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검푸른 산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고대사에 등장하는 그런 명칭들에 대해서 혹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첫째가 거서간을 중국 발음으로, 제가 발음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쥐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몽고 고대어에 이와 비슷한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길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을 때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을 쥐시간이라고 한다. 여러분 너무나 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는 이 거서간을 귀인을 부르는 호칭이다, 아주 귀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명쾌한 답변이었다. 이제 궁금한 게 마립간이에요. 마립간. 그래가지고 마립간과 중국 발음 마리간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물어보니까 잠깐 멈추라고 하더니 고대 몽고어에 비슷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의 뜻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 명실상부한 권력자로서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신라의 왕명이 거서간에서 이사금으로 갔다가 마립간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거서간은 대여섯 명이 대표를 뽑을 때 그렇게 뽑은 사람이고, 이사금을 거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권이 확립된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 마립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뚝을 왕명으로 삼았다. 이게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건데, 최소한 삼국사기의 이 설명보다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로 가봤어요.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맡았던 직책이 망리지와 중국 발음 모리즈를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가 계속 듣더니 고대 몽고어에는 모글리지라는 단어가 있다. 모글리지 무슨 뜻이냐면은 왕 밑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수석 대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러한 인물을 고대 몽고어에서 모글리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나라 이두 문자를 통한 해석과 더불어서 고대 몽고어를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에서 혁거세라는 인물이 부도의 법을 다시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금척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금척, 금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옥관이 나옵니다. 금척이 무엇이고 옥관이 무엇일까요? 신라에 3대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첫째가 금척이고 금자죠. 금자. 금으로 된 자다. 둘째가 옥관은 이제 옥피리를 뜻하는데 신라에 피리가 하나 있죠. 만파식적. 만 가지 파도를, 만 가지 안 좋은 전쟁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이 피리를 불면 다 잠재울 수 있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 피리를 불면 하는 것이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학자마다 조금 해석은 달라요. 성덕대왕 신종. 이제 에밀레종이죠. 그 다음에 진평왕의 옥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덕대왕 신종이나 뭐 진평왕의 옥대는 제가 부도지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금척이 무엇인가, 이 옥관, 옥피리가 무엇인가는 의견이 분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옥피리는 세상의 어떤 어지러운 파장들을 다 편안하게 만드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내는 피리다라는 게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부도지에서는 옥관으로 표현을 했고요. 금척은 많이 나옵니다. 박역거세가 이 금척을 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부도지에는 이것으로서 세상의 기준을 삼았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화세계로 만드는데 기준으로 삼았다. 금척을 중심으로 삼아서 천지의 뿌리와 이치를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 옥관, 옥피리로서 만물을 고르게 조율하였다. 그리고 율려화생법이 나오는데 율려화생법을 닦고 증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옵니다. 금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적에 참 이게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증심록에 15지가 있었고 마지막에 백계열 선생이 금척지를 지어서 16개가 됐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척지가 있습니다. 금척지가 부도지와 같은 이제 또 하나의 글이에요. 이 금척지를 읽으신 분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세종, 문종, 단종, 세조 때까지 이렇게 계셨던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영해박씨 문중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면서 이분은 증심록을 다 봤어요. 부도지도 물론 다 보고 금척지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심록 추기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금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증심록 추기의 제8장에 내가 일찍이 금척지를 읽으니 그 수사가 매우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천부의 법이다. 금척의 뿌리가 천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천부하고 금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부가 곧 금척이다. 그거는 아니겠지요. 천부에서 그 이치를 가지고 금척을 만들었는지 금척이 생겼는지 그렇게 된 거죠. 모든 만물에 이치가 들어있다. 9장에는 금척의 형태를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 형상은 삼태성이 늘어선 것 같으니 북두칠성 근처에 있는 3개의 별자리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삼태성이 늘어선 것 같은데 머리에는 불구슬을 물고 4마디로 된 5치이고 그 허실의 수가 9가 되어 10을 이루니 이는 천부의 수다. 능히 천지조화의 근본을 재고 능히 이세 소장의 근본을 알고 세상 만물이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이런 모든 근본을 알고 인간 만사에 이르기까지 재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기문, 심규, 명근을 재면 기사회생한다고 하니 진실로 신비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금척을 가지고 딱 재면은 살아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10장에 사록에 의하면 신인이 혁거세왕이 미천할 때, 그러니까 아직 거서관이 되지 못했을 때 금척을 주면서 금척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아라 했고, 금척과 옥적이 부도지에는 옥관으로 나오는데 김시습 선생님은 옥적, 피리적자죠. 금척과 옥적이 칠보산에서 나와서 혁거세왕에게 전하였다고 하니 칠보산은 영해의 명산이요 백두산 아래 또 칠보산이 있으니 어느 산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신라 창시의 근본이 이미 부도에 있었으니 신라의 뿌리가 단군조선에 있었으니 금척의 법이 또한
단군의 세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혁거세왕이 선도산 단묘의 성모 파사소에게서 출생하여 13살의 어린 나이로 능히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은 것은 그 혈통의 계열이 반드시 유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혈통이 좀 뭐랄까요? 좀 귀한 혈통이다. 북부여의 왕족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척이 오래된 전래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나중에 신라도 박씨에게서 석씨로 넘어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김씨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금척이 전해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박역거세 때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평왕 때라고도 하는데 경주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금척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분이 많은데 전설에 의하면은 봉분 중에 하나에 금척이 묻혀 있을 거다.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신라가 이제 나중에는 국력이 약해지고 저 당나라가 신라의 보물을 탐내게 되지요. 야, 너희 나라에 뭐 금척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번 줘봐. 이러는 거죠, 사신들이. 그래서 신라에서 봉분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금척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나오는데 실제로 경주에 금척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금척 고분군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한 50기가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30여 기밖에는 안 남았다 그래요. 봉분이 많은데 거기에 어디 묻혀 있을 거다 이렇게 전설로다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발굴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넘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일대가 다 물에 잠기고 해서 포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역거세가 받은 금척은 땅에 묻어서 이것을 없애버렸죠. 근데 이 금척이 또 등장을 하지요. 바로 조선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성계가 또 신인에게서 이 금척을 받았다 이러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남해군에 가면은 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뭐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전라북도 진안에 가면은 마이산이 있잖아요. 이성계가 금척을 신인에게서 받아서 나라를 건국을 해서 왕이 되었다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은 금척 축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천부가 있었죠. 나중에 천부삼인, 이것이 단군의 상징이죠. 근데 천부삼인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금척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척을 받은 인물이 박역거세, 그리고 후대로 와가지고는 이성계가 금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근데 이성계가 신인에게 받았다고 하지만 금척은 없죠.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식의 옥새가 왕의 상징이 된 거지요. 금척의 뿌리는 천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김시습의 글에 보면은 천부금척 이게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천부삼인하고 금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부삼인은 복본의 증표, 사명이 있는 거지요. 복본의 사명. 풀었으면은 홍익인간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천부삼인이 내려온 겁니다. 박역거세가 신인에게 받았을 때는 이것을 다시 부활해라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척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명은 없는 천부삼인이 사라진 세상에서 불씨를 이어라. 이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씨앗을 보존해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제가 좀 너무 낮춰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는 옥새가 돼서 말 그대로 이제는 인위적인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금척도 다시 이 세상이 부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천부삼인이 진짜 오리지널이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금척과 이 옥관, 옥적, 만파식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 좁게는 신라의 건국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관이라고 할까요? 이 세계관, 인간관,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보물이, 어느 민족의 보물이, 또 어느 종교의 보물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의 보물이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까? 기독교에는 성배가 있고 영국의 아더왕에게는 엑스칼리버가 있고
불교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신사리를 갖다가 된다고 한들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그 성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어지러운 파장이 사라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그런 전설은 없습니다. 바로 신라가 말하는 이 보물,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보물, 세상의 모든 전쟁이라든지 어지러움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리, 이것이 신라의 보물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보물이었다는 것은 신라의 건국 세력,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을 한다면 홍익, 이거밖에는 설명할 단어가 없는 것이죠. 신라의 보물은 세상을 홍익인간하는 보물이었다. 신라의 건국 세력들은 단군 조선이 멸망을 할 때 다짐을 한 거죠. 우리가 복권하리라. 우리가 다시 부도를 재건하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박혁거세. 영해박씨뿐만 아니라 박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0장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